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한컴 인텔리전스의 정대희입니다. 최근 CSMS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 두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CSMS가 무엇이고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는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세미나 주제인 CSMS 인증 의무화에 따른 영향과 필수 수행 활동 타라 소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입니다. 첫 장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CSMS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수행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CSMS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핵심 활동인 Threat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줄여서 타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짤막한 요약 동의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앞글자만 따서 보통 CSMS로 줄여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이자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SMS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자동차는 수많은 전기, 전자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의 발전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스템의 전장화는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동차를 마치 커다란 하나의 첨단 ICT 시스템을 구성을 함으로써 단순히 소프트웨어 내장되어 있었던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닌 주변의 IoT 또는 ICT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카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키거나 차량 내부에서의 웹브라우저 검색 또는 개인 핸드폰을 이용한 시동 등 마치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과 같이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의 확장은 우리에게 이런 혜택만을 제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면적 또한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차량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즉 다시 말을 하자면 보안 공격을 통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보안 공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CSMS입니다. CSMS는 차량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보안 공격 위험을 찾아서 시스템의 실제로 구현 및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품 구상 단계부터 제품 폐기 단계까지의 모든 시스템 생명주기 안에서 위험 요소가 가지는 리스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CSMS의 목표입니다. 즉, CSMS가 의무화됨으로써 우리는 개발하는 시스템이 보안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보안 공격은 사이버, 즉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근본 발생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기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수치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기능 안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스템이 보안 공격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CSMS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 CSMS 규정에서는 ISSA 21434 표준을 준수를 해 관련 산출물들을 작성을 함으로써 사이버 보안을 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SO SA 21434라고 하는 표준은 자동차 분야의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으로서 외부 보안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전기,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입니다. 또한 이 21434는 현재 DIS 단계 표준으로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SAG 3061 표준을 확장 및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기능안전 표준이 ISO 2616과 마찬가지로 이 21434라고 하는 표준은 시스템의 생명주기 동안 사이버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434는 총 15개의 클라우즈와
10개의 안엑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현재 화면에 보이는 클라우드 7부터 클라우드 14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7에 따라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취약점을 분석 및 관리를 하게 되고, 클라우드 8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리스크들을 분석을 하며, 클라우드 9부터 클라우드 14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1434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8에 따라서 이후에 클라우드 7과 클라우드 9부터 클라우드 14까지가 수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표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7부터 클라우드 14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의 핵심 활동들 또한 ISO 26162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구성이 되어서 제품 구상 단계부터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품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템 데피니션을 기준으로 하나 및 펑셔널 세이프티 컨셉의 세이프티 프로세스와 타라 및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로 나누어져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이프티 프로세스와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의 각 세부 단계들은 서로 간의 상관관계도 고려하며 수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 구상 단계를 통해서 펑셔널 세이프티 컨셉과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이 개발이 되고 나면 실제 제품 개발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이 현재 시스템 개발 수준에서 개발된 아키텍처가 가지는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만약 이 취약점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해당 요구사항과 아키텍처를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타라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타라를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을 해 이후에 모든 활동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라는 세부적으로는 Asset Identification, Threat Scenario Identification, Attack Path Analysis, 그리고 Risk Assessment로 나누어져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타라가 바로 클라우드 8에서 요구를 하는 활동입니다. 즉, 21434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이버 보안 활동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클라우드 8, 바로 타라 활동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정리해두면 바로 이렇습니다. 보안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SM에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서는 그 수행 방안으로서 관련 국제표준이 ISO/SA 21434를 준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1434 표준에 명시된 보안활동 프로세스는 모두 타라를 근간으로 수행이 되어 산출물이 작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CSMS를 달성하기 위해 타라가 어떠한 철학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타라는 총 4단계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 절차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는 보안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를 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타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인 보안 공격부터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안 공격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ECU의 악성 펌웨어를 플래싱하는 경우입니다. 공격자는 ECU의 펌웨어를 가져다 분석을 함으로써 공격에 사용할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으로 만든 펌웨어를 ECU에 강제로 플래싱을 하여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재전송 및 재전달입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차량 ECU는 모두 정상이지만 공격자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량에 전달된 주요 데이터를 재전송하거나 재전달함으로써 디도스와 같은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약한 블루투스, 와이파이 또는 하드 코딩된 암호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해당 경우는 차량 ECU와 외부 인터페이스는 모두 정상이지만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 구성이 되어 있는 보안 정책을 악용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차량의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성능을 낮추는 악성 코드와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 차량의 정상적인 기능 동작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공격이 바로 이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실제 배열을 하기 위해 타라가 수행이 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타라의 첫 단계부터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라의 첫 단계인 Asset Identification입니다. Asset Identification은 시스템이 보안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산 또는 속성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기능, 역할, 그리고 데이터 트랜지션 관계에 따라서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보안 자산 또는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속성을 무너뜨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threat, 즉 보안 공격을 일으키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ISO SA13334에서도 에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의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안 속성. 여기서 속성이라 함은 정보 보안을 이야기하는 3원칙을 비롯해 SAJ 306에 나와 있는 헤븐스 방법론에서 정의된 것들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밀성,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무결성,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성, 사용자 또는 객체가 허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부여된 권한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 부여, 모든 정보의 발생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인 방지까지 위에 6가지가 바로 이 에셋에 대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자산들은 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스테이크홀더, 즉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ISO SA14434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4434에서는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피해 시나리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을 하자면 이해 당사자는 시스템의 자산을 통해서 보안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속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는 보안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보장을 받는 영향 또한 SAJ 3061의 헤븐스 방법론에 정의된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그리고 주변 기반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성,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보험 및 보증 상기를 방지하는 재정, 모든 차량 및 시스템 기능 그리고 주변 기반 시설의 의도된 운영 성능 유지하는 운영,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4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의 자산을 와해시키는 요소가 바로 위협입니다. 3 시나리오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위협 요소가 발생되는 시나리오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 위협은 에셋 아이덴티피케이션 파악을 한 보안 속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보안 속성별로 속성을 지켜지지 않도록 만드는 보안 공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보안 공격의 분류가 바로 스트라이드 기법입니다. 파악된 시스템의 자산별로 매핑되어 있는 보안 공격의 분류를 통해서 위협 시나리오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자산이 무결성으로 파악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성의 경우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공격자는 스트라이드 T, 즉 템퍼링에 해당하는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 공격을 통해서 시스템의 무결성을 해친다는 위협 시나리오를 식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협, 그리고 위협이 발생되는 시나리오가 식별되고 나면 어택 패스 애널리시스가 수행이 됩니다. 파악된 위협을 일으키는 보안 공격 경로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격자는 USB를 통해서 헤드 유닛을 거쳐 위협을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캔버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시지를 분석을 해
off와 같은 특정 명령어를 메시지에 주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항이 충족이 되고 나면 공격자는 데이터 메시지를 조작 가능하게 됨으로써 캔버스에서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 메시지에 데이터 위조 및 변조라는 위협 시나리오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어택 패스 애널리시스를 마치고 나면 타라의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애세스먼트가 수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공격당하기 쉬운지의 어택 피저빌리티,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임팩트 두 가지 요소로부터 산출이 됩니다. 먼저 어택 피저빌리티는 어택 패스 애널리시스에 분석한 보안 공격 경로로부터 파악이 됩니다. ISO SA 214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equipment, expertise, knowledge of TOE, window of opportunity의 4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기준의 가중치로부터 최종적인 어택 피저빌리티가 산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임팩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SO SA 21434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석하는 것은 SL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식별하였던 이해 당사자를 가장받는 영향으로부터 파악이 됩니다. 21434에서는 안전성, 재정, 운영, 그리고 개인보호 각각마다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여서 어택 피저빌리티 마찬가지로 각 기준에 가중치를 적용을 해 최종적인 임팩트를 산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택 피저빌리티와 임팩트가 파악이 되면은 두 값으로부터 최종적인 리스크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QM, Low, Medium, High, 그리고 Critical의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 산출까지 마치고 나면 타라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골과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이 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CSMS 인증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활동인 타라 수행 방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짧게 한번 되짚어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ISO SA 21434를 적용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은 담당 엔지니어들은 21434 요구사항에 따라서 방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타라 결과에 따라 사이버 시큐리티 리퀘어먼트 정의,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 개발,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vulnerability analysis와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출물들이 ISO 26162와 마찬가지로 추적성, 그리고 일관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에 따라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는 CSM의 산출물에 대한 형식성의 인증을 보다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표준 대응 업무는 대부분 문서 형태로서 그 산출물 작성을 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향후 수행해야 되는 인티그레이션 작업 시에 산출물 간 추적성과 일관성 같은 표준에서 필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문서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가며 모든 데이터의 추적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명해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는 솔루션 또는 도구를 활용을 해 이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니 애널라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모델 기반 분석을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에서 표준 대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외에도 항공 분야의 현업 데이터들을 모아 ARP4754A 및 ARP4761 표준 적용 사례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도메인 업체에서 각 분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국제 표준 대응 업무에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에 활용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사전 질문을 작성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은 3월 17일까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두 취합을 해 3월 18일 진행 예정인 라이브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각종 상품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컴 인텔리전스의 정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